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데미안 헤르만 헤세 박여명 옮김 출판 더 디퍼런스 제2부 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오늘날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새로운 무언가도 나를 찾아왔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있었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소매에 상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나보다 학년도 높고 나이도 더 많았는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곧 이 학생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 학생은 뭔가 조금 특이했다.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누가 봐도 소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웠다. 사내 아이들 사이에 섞인 전 학생의 모습은 어른, 아니 꼭 신사 같았다.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도 끼지 않았고 싸움에는 더더욱 가담하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말투만큼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전 학생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넓은 우리 교실에서 두 학급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된 날이었다. 그런 일이 이따금 있었다. 우리 교실을 함께 쓰게 된 학급은 바로 데미안이 속해 있는 반이었다. 저학년인 우리가 성경 수업을 듣는 사이 고학년들은 장문을 했다. 이날의 수업 내용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다. 나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으면서도 가끔씩 데미안을 바라보았다. 영리하면서도 밝고 너무나도 단호해 보이는 데미안의 얼굴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 탓이었다. 데미안은 총명하고 주의 깊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장문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그렇다고 데미안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우월하고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 왠지 모를 거부감을 갖게 했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도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른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는 특유의 눈빛에서는 친구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약간의 조소와 왠지 모를 슬픔도 묻어났다. 호감이든 반감이든 문제는 내가 데미안에게서 도통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다 한순간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데미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피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데미안은 모든 측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학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데미안에게는 분명 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성이 있었다. 데미안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데미안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시골 아이들 사이에서 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변장한 왕자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흩어지고 난 후 데미안은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또래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어른스럽고 정중한 인사였다. 조금만 같이 갈까? 데미안이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괜히 우쭐해져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려주었다. 아, 거기? 데미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느 집인지 알아. 현관문 위에 특이한 게 붙어 있던데 흥미로웠어.
처음에는 데미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보다 우리 집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아마도 현관아치 꼭대기에 있는 쇠기도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일종의 문장 같은 것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모되고 여러 번 색을 덧입힌 것이었다. 더욱이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 가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내가 민망해하며 대답했다. 새 같은 거였는데 오래됐을 거야 아마. 우리 집이 옛날에는 수도원 건물이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자세히 봐. 그런 게 의외로 흥미로울 때가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새매 같던데? 우리는 계속 같이 걸었고 나는 온통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때였다. 데미안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떠오른 것 같았다. 맞다. 아까 나도 너희 수업을 같이 들었잖아. 데미안이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마에 표식이 있었다는 카인 이야기 말이야. 너는 그 이야기 어땠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정말로 특이한 이야기이기는 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내용들에 비하면 훨씬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거든. 물론 선생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하느님, 죄, 뭐 그런 것들만 언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내 생각은 이래. 데미안은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내 말 듣고 싶은 거 맞지? 데미안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카인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은 참되고 올바른 것들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생님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식만 하더라도 그래. 예를 들어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식만 하더라도 그래. 선생님의 해석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하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나서 두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은 것도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표식을 받았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건 그렇지. 어느새 흥미를 느끼게 된 내가 대답했다. 데미안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어? 데미안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주 간단하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시작점은 바로 표식이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식이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가진 그 표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으니까.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들의 이마에 찍힌 표식은 우표에 찍는 소인 같은 건 아니었을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섬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카인의 눈빛에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신력과 대범함이 묻어났을 거야. 힘이 있었던 거지.
그 힘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거고, 카인에게는 표식이 있었어. 그 표식은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없어. 사람이란 언제 자신에게 편한 것만 원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기거든. 카인의 후손들을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 표식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 표식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훈장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식이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한 거고. 실제로도 그런 건 사실이야. 용기와 자아를 지닌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법이거든.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존재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족속에게 별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붙인 거야. 복수해야 하니까.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견뎌내야만 했던 두려움에 대한 복수.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 말은 카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 그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에 가까워.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사실 그대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석되지 않지. 쉽게 말하자면 카인이 멋진 사람이었다는 게 내 생각이야. 카인에게 그런 이야기가 붙은 건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 그 이야기는 그냥 소문일 뿐이야.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떠들고 다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있잖아. 여기서 진짜는 카인과 카인의 후손들이 일종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지.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럼 카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충격에 사로잡힌 채 물었다. 아니, 죽인 건 분명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인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카인의 동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인간은 모두 형제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다는 거야. 영웅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한탄을 했지. 누군가가 와서 그럼 너희가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지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우린 겁쟁이니까 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 그래서 나온 대답이 그럴 수는 있어. 그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표식이 있으니까 라는 거였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날조되었을 거야. 이런, 내가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안녕. 데미안은 알트가 새로 방향을 꺾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겨진 채 전에 없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떠나자 그가 했던 모든 말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은 겁쟁이라고. 카인이 가지고 있던 표식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자 죄악이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느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하느님은 분명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하느님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아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골탕 먹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미안은 영리한 데다 말도 잘하는 놈이니까. 하지만 아니다. 어쨌든 성경 속 어떤 이야기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야기에 대해 이 정도로 고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프란츠 크로머를 떠올리지 않았던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아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카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다.
이야기는 간단 명료했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비밀스러운 해석을 찾는다는 건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도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아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인정할 만한 것은 데미안의 그 눈빛과 말투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당연하게, 쉽고 멋지게 설명하다니. 물론 나 또한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 나는 매우 비정상이었다. 그야말로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온 아벨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내가 다른 세상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을 쓸 새도 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침몰한 상태였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기억 하나가 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 불쾌한 저녁. 나는 잠깐 아버지가 속해 있는 밝은 세상과 그 지혜를 마치 다 안다는 듯 경멸했었다. 그 순간 나는 카인이 되어 그 표식을 붙이고 있었고 그것을 수치가 아니라 우월함의 표시로 여겼었다. 나의 사악함과 불행이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료한 사고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나의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던 감정의 불길이었고 이상한 흥분이었다. 생각해보면 용감한 사람과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한 데미안의 이야기는 매우 이상했다. 카인의 이마에 있던 표식을 해석하는 방식도 이상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데미안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빛이 났다. 순간 내 머릿속을 막연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혹시 데미안이야말로 카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은 아닐까? 자신이 카인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카인을 변호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데미안의 눈빛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데미안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 대해 그토록 비웃듯이 이야기했을까? 나의 생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의 어린 영혼이라는 우물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아니 아주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표식과 같은 주제는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깨달음과 의심, 비판을 위한 노력의 출발점 역할을 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카인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는데도 데미안은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끈 것 같았다. 적어도 전학생에 대한 소문만큼은 무성했다. 만일 그 소문들의 내용을 모두 알았더라면 그것을 토대로 데미안을 판단했을 것이다. 내가 처음 알았던 사실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매우 부자라는 소문 정도였다. 데미안의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다는 것과 그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심지어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무슬림일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해서도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퍼졌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데미안과 같은 학년의 학생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가 데미안에게 싸움을 걸었고 이를 거부하는 데미안에게 겁쟁이라고 욕을 했다가 제대로 굴욕을 맛보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데미안이 한 손으로 그 녀석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짓누르자 녀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랭랑을 쳤다고 한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은 팔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저녁 내내 녀석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소문들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사실로 여겨졌다.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다. 그러다 한동안은 또 잠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거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크로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따금 며칠씩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프란츠 크로머에게 묶여 있었다. 크로머는 꿈속에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는 일까지 상상하곤 했다. 꿈속에서 나는 크로머의 노예였다. 원래도 꿈을 잘 꾸는 편이긴 했지만 이 시기 나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았다. 내 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나의 힘과 생기를 앗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은 크로머가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꿈이었다. 크로머는 내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나를 깔아뭉갰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크로머가 나를 끔찍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었다. 가담시킨다기보다는 무력으로 강요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꿈이었다. 그때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꿈에서 깨어났다. 크로머는 잘 갈아둔 칼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큰 길가에 가로수 뒤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지는 알지 못했다. 그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크로머는 내 팔을 쿡 찌르며 내가 칼로 찔러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임을 알려주었다.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일들을 통해 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데미안에 대해 생각한 적은 없었다. 신기하게도 데미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꿈속에서였다. 이번에도 나는 학대와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내 위에 올라타 나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프란츠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새롭게 다가왔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고통스럽게 저항하며 크로머를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데미안의 경우는 달랐다.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상황을 기꺼이 견뎌낸 것이다. 데미안은 2번에 걸쳐 내 꿈에 나타났고 이후부터는 다시 크로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어느 쪽이 꿈이고 어느 쪽이 현실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내가 좀도둑질을 해서 훔친 돈으로 빚진 돈을 다 갚고 나서도 프란츠 크로머와의 악연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끝날 수도 없었다. 매번 어디서 돈이 났는지를 물어보며 내가 다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로 전보다 더 단단하게 나를 소나기에서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두려운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더 컸다. 비참했다. 하지만 후회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매일같이 후회하지는 않았다. 가끔은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불운이 이미 내 머리 위에 드리워 있으므로 벗어나려 한다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부모님도 적잖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 낯선 악령에 사로잡힌 후로 나는 너무나도 치밀하던 우리 집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끔은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듯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롭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라기보다는 환자처럼 여겼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누이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너그러운 것 같으면서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누이들의 태도는 내 상태가 야단을 치기보다는 동정을 해야 할 정도로 아기 쉬운 일종의 정신병자와도 같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를 위한 가족들의 기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 기도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때때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몰아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두 분은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듬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리라. 내게는 운명인 이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는 일종의 탈선으로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11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감정의 일부를 생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때만큼 깊은 경험을 하고 고뇌했던 적은 없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은 이날도 어김없이 성 앞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흠뻑 젖은 밤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발로 헤집으며 프란치 크로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뭐라도 줘야 했으므로 케이크 2조각을 챙겨 나온 상태였다. 어느새 나는 이렇게 한 구석에 서서 때로는 오랫동안 크로머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듯 그렇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프란치 크로머가 도착했다. 오래 있지는 않았다. 크로머는 내 가슴을 몇 번 가볍게 치더니 웃으면서 케이크를 받았다. 나에게 눅눅해진 담배를 권하기까지 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모습이었다. 근데 말이야, 크로머가 헤어지기 전에 말을 꺼냈다.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해두는 건데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이름이 뭐였더라? 크로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못 알아들었어? 네 누나 데려오라고. 알아는 들었어, 프란츠. 하지만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누나도 분명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또한 평소처럼 크로머가 괜한 트집을 잡으며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나를 두렵게 만들고 굴욕을 준 다음 서서히 흥정을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나로서는 돈이나 다른 선물을 주어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다. 거절하는데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크로머가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생각은 한번 해봐. 누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기회는 있겠지. 그냥 산책을 가자면서 누나랑 나오면 내가 낄 수도 있고. 내일 휘파람을 불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프란츠 크로머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크로머가 가진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소년, 소녀들이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비밀스럽고 상스러운 금지된 일들을 함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제야 크로머의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크로머가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크로머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고 나는 노예가 되었다. 나지막하면서도 산뜻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였다. 깜짝 놀란 나는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오더니 한 손으로 부드럽게 나를 붙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팔을 붙잡힌 채로 말했다. 아, 너였구나.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데미안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른스럽고 우월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데미안과의 대화는 오랜만이었다. 미안해. 데미안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이 정도로 놀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게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상하게 잘 놀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원래 사람은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잘 놀라는데 라고 말이야. 겁쟁이들은 늘 두려워하잖아. 하지만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아,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영웅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무서운 거지. 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 아니면 정말 내가 무서운 거야? 아니, 전혀 무섭지 않아. 거 봐. 하지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지? 모르겠어. 날 좀 그냥 내버려둬. 뭘 원하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나는 데미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더 빨리 걷고 있었다.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해봐. 데미안이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한테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말이야. 어쨌거나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난 너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재미도 있을 거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거야. 잘 봐. 나는 있잖아. 사람들이 독심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시험해 볼 때가 있거든.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무척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기술이지.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거든. 자, 한번 해보자. 나는 네가 좋아. 적어도 네가 궁금해. 그래서 네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보고 싶어.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벌써 첫 발을 뗐어. 너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잘 놀라. 그건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주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못된 짓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네 생각도 그렇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데미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늘 그렇듯 진지하고 영리하고 선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해 보였다. 정의감 같은 것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알아들었어? 데미안이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 물론 독심술이란 게 무척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능력이야.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야.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꽤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어. 물론 지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난 네가 내 꿈을 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일단 그냥 그건 두고 너는 말이야 영리한 아이야. 멍청하기 짝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달라. 나는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영리한 소년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 괜찮겠어? 물론이야. 하지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진 전혀 모르겠어. 그냥 이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거야. S라는 소녀는 잘 놀란다. 그 소녀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소녀는 분명 그 누군가와 매우 불편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대충 맞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 목소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리며 말했다. 맞구나.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 조금 전에 간 그 녀석 말이야. 이름이 뭔지 알아? 나는 소스라칠 정도로 놀랐다. 외부와의 접촉으로 인해 나의 비밀이 고통스러워하며 움츠러들었다. 그 비밀은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누구 말하는 거야? 나 혼자였는데. 데미안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지 말고 말해봐. 걔 이름이 뭐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프란치 그로머 말이야? 데미안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넌 영리한 아이야. 우리는 친구가 될 거야. 이제 내게 해줄 말이 있는데 말이야. 그 크로머라는, 아니,
이름이 뭐든지 간에 그 녀석은 나쁜 놈이야. 그놈 얼굴이 악당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맞아. 나쁜 애야. 악마 같은 놈이지. 하지만 그 아이가 이 일을 알면 안 돼. 세상에, 걔가 알면 안 돼. 걔를 아는 거야? 걔는 너를 알고? 안심해. 이미 갔잖아.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나는 그 녀석을 알고 있어. 공립학교에 다니는 애니? 응,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걔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제발. 절대 말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길 테니까. 혹시 그 크로머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 난 못해.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데미안이 한동안 침묵했다. 아쉽다. 데미안이 이윽고 말을 꺼냈다. 우리 실험을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분명 너도 알 거야. 그렇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려. 그런 두려움은 없애버려야 해. 진짜 남자가 되려면 그따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알아듣겠어? 물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몰라. 생각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 너도 알지? 혹시 걔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말 못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그 돈을 갚아주면?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돈 내가 줄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줘.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그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너희 둘 사이에 있는 비밀이 뭔지 내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절대로. 나는 격하게 소리를 질렀다. 네 맘대로 해. 그저 나중에라도 내게 말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자발적으로. 설마 내가 크로모처럼 굴까봐 그러는 건 아니지? 물론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맞아.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난 크로모처럼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 그건 믿어줬으면 해. 너는 나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 한동안 우리는 침묵했다.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데미안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의아한 일이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데미안이 빗속에서 모지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하자면 말이야. 너는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정 방법이 없으면 때려 죽이기라도 해야지.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를 존경하고 또 좋아하게 될 거야. 물론 나도 널 도울 거고.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드는가 싶더니 나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알았어. 데미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때려 죽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겠지만 말이야. 이런 일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결해야 하는 법이거든. 크로머라는 녀석이
곁에 있어봐야 좋을 건 하나도 없을걸?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못해도 1년은 지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미래, 희망과도 같은 무언가가 나와 프론치 크러머 사이에 들어온 것이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제야 나는 지난 몇 주간 혼자 그 비밀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여러 번 고민했었다. 부모님에게 사실 그대로를 털어놓으면 어떨까? 분명 후련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코끝을 스치고 있었다. 물론 나의 두려움은 여전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적과의 두려운 싸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모든 것이 이처럼 고요하고 비밀스럽고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집 앞에서 들려오던 프란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크로머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프란치 크로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를 찾아온 이 사유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마침내 프란치 크로머와 마주치기 전까지만 해도 크로머는 반대편에서 자일러 가세를 따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는 나를 피해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다. 나의 원수가 나를 피해 달아나다니. 나의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짐이었다. 데미안이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크로머란 녀석, 이제는 널 괴롭히지 않지? 네가 그랬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 이제는 코빼기도 안 보여. 잘 됐네. 만약 또 나타나면,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워낙 뻔뻔한 녀석이라서 말이야. 데미안을 잊지 말라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크로머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네가 때렸어? 아니, 난 그런 짓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너랑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좀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자신에게도 좋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준 게 다야. 돈을 준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이 친구야. 그 방법은 네가 이미 써봤잖아. 더 묻고 싶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나버렸다. 나는 이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고마움과 수줍음, 경탄과 두려움, 애착과 거부감 등의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채로 혼자 남겨졌다. 곧 데미안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시 만나 이 모든 일에 대해 데미안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미덕이 아니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데미안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던 나의 배은망덕함에 대해서도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만일 그 당시 데미안이 나를 프란츠 크로머에게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병들고 망가진 사람으로 살았으리란 사실이다. 당시에도 나는 그 구원이 내 어린 시절에 가장 큰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그 구원자를 무시해버렸다. 이미 말했듯 그러한 배응망덕함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은 당시 데미안이 알려준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어떤 호기심도 없이 매일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체 나는 어떻게 카인과 크로머, 독심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일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정말로 그랬다. 나는 순식간에 악마의 그물에서 벗어났고 내 앞에는 밝고 즐거운 세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움으로 인한 발작과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두근거림도 사라졌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고문을 당하는 죄수도 아니었다. 다시 평범한 학생이 되었다. 나의 천성은 최대한 빨리 균형과 평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취하고 위협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잊어버리기 위해 애를 썼다. 죄악과 두려움으로 얼룩졌던 나의 긴 이야기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눈에 보일 만한 흉터 하나,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채로 말이다. 나는 나를 도와준 구원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잊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이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저주의 골짜기에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프란츠 크로머의 압지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전에 행복하고 만족감으로 가득했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내 영혼의 모든 추진력과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잃어버렸던 낙원의 문이 열린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밝은 세상으로, 누이들의 곁으로, 순수함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벨로 돌아가기 위해 말이다.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그날부터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과 이제 더는 악몽이 되돌아오지 않으리란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즉시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서 자물쇠가 깨진 저금통을 보여주며 잘못을 고백했다. 저금통 안에 진짜 돈이 아닌 장난감 돈이 채워져 있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잘못 때문에 오랫동안 악당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금통과 달라진 나의 눈빛, 내 목소리를 통해 내가 다 나았다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고백하고 난 후 나는 잔뜩 격양이 되어 탕자 같던 내가 돌아온 것과 다시 받아들여진 것을 축하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 같은 이야기를 전달했다. 질문과 놀라움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윽고 두 분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답답함을 털어버렸다. 모든 것이 훌륭했다.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았다.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 조화 속으로 도망을 쳤다.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모범적인 아들이 되어 이전보다 더 누이들과 잘 어울렸고 예배 시간이 되면 구원받고 회개한 자의 기쁨을 가득 담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함께 불렀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일말의 거짓도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게 된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백을 했어야 했다. 물론 데미안에게 하는 고백이 더 화려하거나 더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보다 큰 결실을 얻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뿌리를 낙원 같았던 과거의 세상에 내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관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데미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와 다른 존재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데미안도 또 한 명의 유혹자였고 악하고 나쁜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다. 이제 더 이상은 그 두 번째 세상에 대해 조금도 알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말이다. 이제 막 아벨로 돌아온 마당에 더 이상 아벨을 내려놓을 수도 내려놓고 싶지도 않았으며 카인을 찬양하는 일 따위 도울 생각이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맥락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내용은 이러했다. 프란츠 크로머라는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오솔길을 오롯이 나의 힘으로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길이 너무 미끄러웠다. 그때 친절한 손 하나가 나타나 나를 붙잡아 구원했다. 나는 그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으로, 그렇게 나는 내 나이보다 더 어리고 의존적이고 철이 없는 아이처럼 굴었던 것이다. 크로머에게 종속되지 않은 대가로 또 다른 것에 종속되었다. 혼자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맹목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그것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밝은 세상에 종속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 데미안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데미안의 이상한 생각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부모님에 비해 내게 더 많은 것,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는 두려움. 나를 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자극하고 경고하고 조롱과 풍자를 동원했을 테니까.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약 반년 후 나는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그리 새로운 견해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견해이며 예를 들어 카인파와 같은 여러 종파들을 통해 전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신나간 교리이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마의 계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카인이 옳고 아벨이 틀리다면 이는 곧 하느님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성경 속 하느님이 유일하고 올바른 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느냐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카인파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같은 이단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고. 그런데 그 학교 친구라는 녀석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어쨌거나 그런 생각은 하루빨리 관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면서 말이다.